조선 충효의 백선 제2화 이연적 편. 인생의 한낮, 태양처럼 빛나던 명예가 단 한순간의 폭풍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화려한 관복을 입고 대궐의 중심에서 국정을 논하던 재상이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의 멍에를 쓰고 북방의 척박한 땅으로 내몰렸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억울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조선 중기의 대유학자이자 청백리의 상징, 회제 이연적 선생입니다. 1547년 정미사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평안도 강계라는 유배지로 향했습니다. 가족과 벗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발끝까지 차오른 절망의 시간. 그러나 그는 복수의 칼을 가는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그가 서늘한 유배지의 방 안에서 가장 먼저 쓴 것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상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리밖 고향집에서 아들의 생사조차 알 길 없어 눈물로 나를 지새우는 눈먼 어머니를 향한 사무치는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그가 켜올린 효라는 등불. 제일장 그 천일의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당시 이연적이 조정의 중심 좌찬성으로 있을 때 외척과의 권력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와 그 동생 윤원영 일파가 반대 세력을 숙청한 을사사화가 일어난 직후로 이 사화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던 이연적은 반대파의 눈밖에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선비로서 중용을 지키려 했지만 양쪽에서 공격받고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쓴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547년 가을, 그는 이 일을 계기로 평안도 북쪽 끝인 강계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양을 떠나는 이연적의 행렬은 처절하리만큼 단출했습니다. 옥관자와 비단도포, 재상의 위엄을 상징하던 모든 장식은 관가에 몰수되었습니다. 그가 몸에 걸친 것은 오직 거친 무명으로 지은 수수한 도포 한 벌과 낡은 패랭이뿐이었습니다. 당시 이연적의 나이 60. 벼슬길에 나선 지 30여 년 만에 마주한 것은 차가운 쇠사슬과 끝도 없이 이어지는 유배길이었습니다. 평안도 강계로 향하는 길 위에서 매서운 북풍은 그의 야윈 어깨를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발밑에 집시는 달아해졌고 발바닥에는 피멍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배라는 것은 단순히 공간의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부여했던 모든 사회적 가면을 강제로 벗겨내는 혹독한 과정입니다. 이연적은 길 위에서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관복 속에 감춰져 있던 자신의 진짜 모습, 즉 권력자도 학자도 아닌 누군가의 자식이라는 본연의 자아를 말입니다. 세상이 그를 죄인이라 불렀지만 그는 그 길 위에서 비로소 인간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마음, 즉 부모를 향한 지극한 근본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연적이 도착한 유배지는 흙벽으로 둘러싸인 좁고 습한 방이었습니다. 가재도구 하나 없는 적막한 공간에서 그는 멀리 경주에 계신 팔순의 노모를 떠올립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비보를 전해 들었을 때 이미 두 눈이 완전히 멀어 있었습니다. 자식의 얼굴을 단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늘 어머니에게 세상은 이제 빛 한 점 없는 암흑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유배지로 떠났다는 소식은 어머니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아침마다 마당 끝에 서서 북쪽 하늘을 향해 귀를 기울였을 어머니. 바람 소리 하나에도 아들의 발소리가 섞여 있지는 않을까? 가슴을 졸였을 그 고통을 이연적은 천리 밖에서도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 눈이 먼 것이 차라리 다행이구나. 아들이 겪는 이 고생을 내 두 눈으로 보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어머니의 이 가상한 위로가 이연적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박혔습니다. 부모의 어둠은 자식의 불효에서 시작된다는 자책감. 그는 좁은 방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비록 어머니의 육신의 눈은 감겼으나 아들의 글을 통해 어머니의 마음속에 다시 세상을 꽃피우게 하겠노라고. 그것만이 자신이 살아남아야 할 이유이자 유배라는 절망을 견뎌낼 유일한 힘임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강계의 밤은 유난히 길고 차가웠습니다. 기름 한 방울조차 귀한 유배지에서 이연적은 낮은 서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노쇠로 된 소박한 등경 하나가 가물거리는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심지가 타들어가며 내는 매큼한 냄새와 일렁이는 그림자. 이연적은 떨리는 손으로 거친 한지를 펼쳤습니다.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깹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문장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언적이 이곳 북방 땅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공기가 맑고 인심이 후하니 부디 이 아들의 걱정은 거두어 주십시오. 한자 한자 적을 때마다 붓끝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글을 읽으실 수 없지만 아들의 편지가 도착했다는 소식만으로도 어머니의 식사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노쇠등경의 희미한 불빛은 이제 이연적의 방뿐만 아니라 경주, 고택의 어두운 방안까지 비추는 사랑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일간 이어질 위대한 편지의 서막이었습니다. 유배지의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지도 강물처럼 유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추처럼 무겁고 고통스럽게 고여 있었죠. 강계의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다시 삭풍이 불어오는 계절이 돌아와도 이연적 선생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흩어진 상투를 다시 틀어 올렸습니다.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흙벽에 갇힌 몸이었으나 어머니께 글을 올리는 순간만큼은 대궐의 어전 회의에 참석하듯 엄숙했습니다. 벼 위에 물을 붓고 먹을 가는 시간, 그 서걱거리는 소리는 그에게 생존의 확인이자 효의 선언이었습니다. 유배 3년 날수로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단 하루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날에도 그는 낮은 서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6세기 조선의 종이는 귀하고 비쌌습니다. 유백에게 처지의 지필묵을 구하는 것은 끼니를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식사를 줄여서라도 종이를 구했습니다. 그에게 종이는 단순한 기록장이 아니라 어머니의 손바닥이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줄의 안부라도 적어야만 어머니의 심장이 뛴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1000일이라는 기적 같은 정성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눈이 먼 어머니에게 세상은 온통 암흑뿐이었습니다. 봄이 와도 꽃향기를 맡을 뿐 그 화사한 색을 볼 수 없고 가을이 와도 단풍의 붉은 빛을 감상할 길 없는 어머니. 이연적은 그런 어머니를 위해 편지 속에 온 세상을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연적이 어머니의 눈이 되어드리는 숭고한 의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곳 강계의 산기슭에도 드디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 사이로 분홍빛 진달래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 빛깔이 어찌나 고운지 예전 경주집 마당에 피던 그 꽃보다 더 진합니다. 그의 문장은 색채가 되었고 향기가 되었으며 소리가 되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시냇물 흐르는 청아한 소리가 담겼고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는 장엄한 풍경이 묘사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보내온 편지를 곁에 사람이 읽어줄 때마다 잃어버린 시력을 대신하여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글을 통해 어머니는 유배지의 쓸쓸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조선의 아름다운 산천을 거니는 환희를 맛보았습니다. 지극한 효심이 만들어낸 이 세밀한 묘사들은 절망의 공간인 유배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배 생활이 길어질수록 이연적의 사상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다스리는 거대한 이치와 국가의 존망을 논하던 그였지만 흙벽에 갇힌 낮은 자리에서 그가 발견한 진리는 의외로 소박하고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첫걸음은 부모를 향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거친 무명옷을 입고 집신을 신으며 자신이 누렸던 모든 권력과 명예가 얼마나 덧없는 껍데기였는지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남은 알맹이는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과 그 부모를 향한 애틋한 정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집필한 글들을 통해 표가 단순히 개인의 도덕을 넘어 국가와 우주의 질서를 지탱하는 뿌리임을 역설했습니다. 충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라는 큰 부모를 향한 효의 확장이다. 낮은 서한 앞에 앉아 보낸 고독한 시간들은 그를 단순한 정치인에서 진정한 철학자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성공의 정상을 향해 달릴 때는 보지 못했던 길가의 작은 풀꽃 같은 사랑을 그는 인생의 가장 낮은 유배지에서야 비로소 온전히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겪은 시련이 남긴 가장 값진 열매였습니다. 장면을 바꾸어 경주의 고택 대청마루로 가봅니다. 아들의 편지가 도착하는 날은 어머니에게 온 세상이 다시 밝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눈먼 노모는 대청마루 끝에 앉아 천리길을 달려온 아들의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습니다. 거친 한지의 질감과 그곳에 배어있는 아들의 묵향은 어머니에게 그 어떤 보약보다도 힘이 되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편지를 한 자 읽어 내려갈 때마다
어머니의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은은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그 거짓말 같은 진심을 믿으며 어머니는 비로소 식사다운 식사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꽃 이야기를 썼구나. 내 눈이 다 밝아지는 것 같네. 천리라는 물리적거리는 아들의 정성 어린 글자들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비록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볼 수는 없었지만 편지를 매개로 두 사람의 영혼은 매일 아침 그 대청마루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사랑의 기적이었으며 글자가 가진 가장 숭고한 힘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편지는 노모에게 살아갈 이유였고 노모의 미소는 유배지 아들에게 견뎌낼 힘이었습니다. 유배지의 세월은 가혹했습니다. 북방의 혹독한 추위와 열악한 환경은 예순을 넘긴 이현적 선생의 기력을 조금씩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육신이 쇠약해질수록 그의 정신은 더욱 맑고 단단해졌습니다. 고증된 기록에 따르면 그는 유배지의 좁은 방 안에서도 결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직감한 순간에도 아침마다 의관을 정제하고 어머니가 계신 남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으나 그는 자신을 지키는 선비, 얘가 곧 부모님에 대한 마지막 효도라고 믿었습니다. 자식이 망가진 모습을 보이는 것만큼 부모에게 큰 불효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벼루에 먹을 갈았습니다. 이제는 손마디가 굳어지고 떨림이 심해졌지만 붓끝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문적 정수를 담은 저서들을 정리하며 그 모든 지혜의 근본이 결국 효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록했습니다. 그에게 예절이란 형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향한 가장 경건한 태도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선비의 이 당당하고 고결한 자세는 훗날 조선의 선비들이 지켜야 할 진정한 자존심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1553년 11월 강계에 유난히 일찍 찾아온 눈보라가 창호지를 거세게 때리던 밤이었습니다. 이현적 선생은 생애 마지막이 될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이제는 문장을 길게 이어갈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가 먼저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디 슬퍼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평안하십시오. 붓을 내려놓는 그의 손이 힘없이 서한 위로 떨어졌습니다.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어머니의 눈이 되어주었던 그의 붓은 그렇게 멈추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수북이 쌓인 편지 뭉치와 다 닳아버린 분자루, 그리고 여전히 가물거리는 노스의 등경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향기는 유배지의 흙벽을 넘어 천리길 경주까지, 그리고 500년의 세월을 건너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쓴 것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숭고한 성질인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그의 영혼은 아마도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무릎 곁으로 날아가 비로소 깊은 잠에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야 합니다. 500년 전 한 선비가 유배지의 어둠 속에서 켜올렸던 그 등불을 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 화려하고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면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듣고 부모님께 돈을 붙이는 것도 순식간인 시대죠.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효도는 이현적의 거친 한지 한 장보다 뜨겁습니까? 우리는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쫓느라 정작 성공의 이유가 되어주었던 소중한 이들을 등 뒤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빠서, 다음에, 성공하고 나서라는 핑계 뒤에 부모님의 쓸쓸한 뒷모습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현적 선생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성공보다 귀한 것은 곁에 있는 사람임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벼슬은 사라져도 아들이라는 이름은 남습니다. 명예는 잊혀도 사랑의 기억은 영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지위나 더 많은 재산이 아니라 눈먼 어머니를 위해 세상을 그려주었던 그 따뜻한 마음의 회복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편지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현적 선생의 편지는 멈추었지만 그가 남긴 울림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붓을 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종이 위에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이름을 적고 계십니까? 거창한 유산이나 화려한 비석은 필요 없습니다. 글자 하나 없는 박수량의 백비가 더 많은 말을 하듯 여러분의 진심 어린 전화 한 통, 따뜻한 손잡음 한 번이 부모님께는 세상 그 어떤 명작보다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성공보다 소중한 것,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이름을 불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선 충효의 백선 두 번째 이야기 이연적 편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